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연저점을,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70% 넘게 폭락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가 직원 20%를 감원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아직까진 괜찮다는 반응이지만 시장이 장기 침체되면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 이용료와 데이터 제공량을 일부 낮춘 5G 중간 요금제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옵니다.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취지와 달리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로 논란이 커졌던 동원산업과 엔터프라이즈 합병 절차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한 동원그룹은 오는 10월 합병과 함께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뜻밖에도 계속된 폭락에 침울했던 하루였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박찬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정말 장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우리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양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의 도미노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이달에만 11거래일째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가뜩이나 달러가 강세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개장부터 1293원을 돌파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겼는데요. 그래도 장중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1292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한다는 점, 노예 해방일을 맞아서 휴장한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 때문이다, 개인들 매수 여력이 좀 축소됐기 때문이다, 혹은 연준의 그런 지금 진단과는 달리 경기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좀 어둡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금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명확한 분석을 오늘 장에 대해서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업계에서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이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시 바닥론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 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이 무너졌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증시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섣부르게 진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분기 정도는 대기하다가 반등 신호를 확인한 뒤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수희 기자 리포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센터장이 현재 코스피 가격에 대해 저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미 증시의 추가 하락 여지가 남은 만큼 국내 증시도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니면 S&P나 여기도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S&P 12개월 예상 PER이 평균적으로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15배까지 빠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미국은 아직 16배 정도 되고요.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험한 조정을 보였는데 나스닥이 평균 PE가 한 20배 조금 넘는 시장입니다. 근데 나스닥도 지금 한 21배, 22배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물가 급등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지만 사실은 시장은 그 이상을 보고 있고 이미 그거를 기준금리가 더 갈 거라는 걸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시장을 달랠 가능성이 한동안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원재료가 올랐죠, 물류비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국의 순상품 교육 조건이거든요. 매크로 쪽에서 보면 교육 조건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죠. 이 말인즉슨 기업의 실적 전망이 좀 후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아직 그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국민 주식 삼성전자도 실적 우려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적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맞고, 그다음에 그나마 반도체가 올해 계속적으로 좀 방어를 해줬었는데 서브 수요 때문에 빠질 가능성. 삼성전자도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사실 PBR이 역사적으로 상당 부분 하단에 와 있고 PR도 시장 PR 정도죠. 시장이 이제 가격 매력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기술적 반등에 국한된다라는 거고요.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현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진입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장들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상대적인 매력이 한국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좀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펀더멘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대표적인 제조 국가고 지금 수요는 재화에서 서비스로 넘어가 버렸고, 그러면 한국이 오히려 좀 더 타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뜻 들어오기는 좀 일러 보이고. 윤 센터장은 하반기에 미국의 주거비 둔화나 미중 관세 전쟁 완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완화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실적 회복 시그널들을 확인한 이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배당주나 단기 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증시 변동폭이 예상을 넘어서게 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투자 상품이 있죠. 바로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 ELS 상품인데 이 특정 조건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실제 좀 최근에 원금 손실이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ELS도 결국 증시 하락에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 2개가 지난주 원금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1년 전에 발행된 이 두 상품은 국민주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지만 만기일 가격이 기준가 대비 20% 넘게 급락을 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건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출시된 다른 ELS 상품들 역시 계속된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형 상품은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코스피 200, S&P 500, 항생지수 등이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했고 종목형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조기 상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월간 ELS 조기 상환 건수를 보면 4월 말 550여 건에서 지난달부터 180여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조기 상환 금액 역시 4월 2조 500억 원대에서 지난달 8천억 원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으니까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품들도 상당히 좀 많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당수 ELS가 원금 손실 발생 구간인 이 녹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ELS는 평가 기간 중에 기초자산 가격이 이 녹인 구간에 진입한 뒤에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하락한 만큼 원금을 잃게 되는 구조인데요.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기초자산 가격이 발행 시점 대비 50% 이상 떨어지면 녹인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출시된 ELS 상품 중 일부는 이미 녹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15,000여 개의 ELS가 발행됐는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품 중에서 녹인 구간에 진입한 적이 있는 상품은 총 225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60여 개 상품이 증시가 고점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에 출시된 것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출시된 게 이렇다 이런 얘기고 올해도 그럼 상황이 좀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올해 발행된 ELS 중에는 벌써 9개 상품이 녹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1, 2월에 발생된 이 ELS 상품 중 모두 해외 주식형과 혼합 주식형이었는데요. 9개 중 7개 상품이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이 넷플릭스 그리고 반도체 회사인 AMD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AMD는 연초 대비 주가가 70% 그리고 40% 급락했습니다. 이들 ELS의 만기는 3년으로 2025년까지 녹인을 벗어나지 못하면 투자금을 대거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 ELS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올 들어 증시 급락세가 계속되면서 발행액이 뚝 끊긴 겁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4월까지 꾸준히 우상향했는데요. 지난달 들어서 절반 가까이 줄더니 이번 달에는 1조 3천억 원까지 대폭 줄었습니다. 증시가 지금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상태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ELS 발행되면 이제 새로 가입하는 것 어떨까요? 좋은 선택일까요? 어떻습니까? 유형에 따라서 투자 상품의 그런 적기가 다릅니다. 지수형의 경우 종목형에 비해서 수익률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개별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낙폭이 큰 현 시점에서 지수형 ELS의 경우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종목형은 지수형에 비해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지수형보다 녹인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라고 해도 해당 기업의 악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 혹해 종목형 ELS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지수형 ELS의 경우 하락장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종목형 ELS의 경우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월가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분석들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저점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일 텐데요. 아쉽지만 이 월가에서는 아직도 저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6월 13일 공식적으로 이 S&P 500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를 포함해서 총 20번의 약세장이 140년 동안 있어 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약세장의 양상을 살펴보고 지금의 증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봤다고 합니다. 예, 과거 약세장 지금 이제 살짝 나와 있는데 양상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먼저 이 과거 약세장들의 평균 기간은요, 289일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추정을 해보면 6월 13일에 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10월 19일이 되면 약세장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분석인 거고요. 또 평균적으로 이전의 약세장들이 고점에서 바닥까지 37.3%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S&P 500이 지난 1월 4일에 4,800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날을 기준으로 보면 S&P 500은 3,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분석대로라면 S&P 500이 10월까지 3,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이 3,600선입니다. 600포인트 하락이면 하락폭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도 실제로 이런 과거 약세장과 비교를 해서 실제 이런 식으로 양상이 흘러간다면요. 미국 증시에도 희망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반기부터는 지수 회복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월가 전문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정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What we think is in the back half of the year, you're going to see the Fed begin to take their foot off the accelerator of tightening monetary policy, which then will fuel the markets once again. So we do think heading into the year end that we will see the market begin to recover. Whether we hit the all-time highs again, that's pretty unlikely at this point, but we do see the market recovering towards the end of the year. 네,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가 좀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저점 확인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10월이라도 저점이 확실하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 약세는 좀 확실한 부분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약세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역시나 이런 약세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과거 약세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선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약세장이었던 IT 버블 당시 하락장과 금융위기 하락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경우에 수익률이 선방했던 업종들은 공통적으로 이 이익 성장의 전망이 좋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IT 버블 하락장에서는요. 가정, 개인용품이 또 그리고 헬스케어, 장비 서비스, 또 은행, 소비자 서비스가 상위를 차지했고요. 금융위기 하락장에서는요. 제약과 생명과학, 음식료와 담배 업종, 또 통신 서비스가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익 증가의 변동성이 작은 필수 소비, 또 헬스케어 등 방어 업종이 눈에 띄는데요. 두 경우 모두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이 실적의 타격이 적거나 회복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 선전을 했던 겁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익 회복이 빠르거나 타격이 덜한 업종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번 하락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그런 사례를 보여줄까요? 네, 이 KB증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업종이 이 내년도 이익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에너지와 소재 업종에서 전망 상향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 두 업종은 소비자 물가 상승 시에 마진이 개선되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하방 압력이 약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약세장에 대비해서는 에너지와 소재 업종 좀 주목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또 연준의 긴축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업종들로 이 두 업종이 꼽힌 건데요. 데일리 FX의 디에고 콜만 시장 분석가도요. 유가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견조한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또 만약에 석유 수요가 다소 냉각되더라도 석유 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해졌고 또 구조적인 공급 부족으로 하방 압력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소재 부문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잡힐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업종에는 호재
소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가오는 10월까지는 힘든 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요. 이후에는 회복을 기대해도 좋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로 하락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우시면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0월까지 단기 변동성 월가에서 강하게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여기에 맞게 단기 포트폴리오 재편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통신료를 일부 낮춰주는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줄인 이 5G 중간 요금제를 이르면 다음 달 만나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겠다며 이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5G 중간 요금제 어떻게 나올지 대충 윤곽이 좀 잡혀 있다고요? 그 5G 중간 요금제는 말 그대로 중간 요금제입니다. 지금 이동통신 3사가 설계하고 있는 5G 요금제를 좀 살펴보면은 네. 지금 55,000원대의 어떤 데이터를 뭐 10GB 주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정리했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55,000원에 물론 이것보다 낮은 요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주력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게 55,000원에 10GB를 지금 주고 있죠. 그다음에 69,000원으로 14,000원이 올라간 바로 데이터 제공량이 110GB로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7만 원, 8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 갈수록 데이터가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5,000원과 69,000원 사이에 이렇게 필요한 요금제가 지금 생략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한 30GB나 20GB를 주는 정도의 중간 요금제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이 통사들이 한 6만 원 안팎, 그러니까 6만 원대 초반에서 5만 원대 후반에 20에서 30GB를 주는 중간 요금제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통신 요금은 이제 유보신고제라고 해서 1위 사업자, 그러니까 무선통신에서는 SK텔레콤이 그리고 이제 유선에서는 KT가 먼저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한 뒤에 정부가 이거를 뭐 반려할지 수리할지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SK텔레콤이 벌써 59,000원에 20GB 정도를 그런 어떤 요금제를 설계해서 정부에 제시했다는 그런 뭐 보도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아직까지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정부도 중간 요금제를 접수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5만 원이 10기가고 7만 원이 100기가인데 6만 원이 30기가면 이게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30기가 정도를 쓰는 소비자들 분명히 뭐 있긴 있을 테니까 말이죠. 통신사들이 좀 정부가 나서기 전에 애초에 좀 이런 요금제들을 폭을 좀 넓혀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통사에서는 나름대로 속사정은 있습니다. 이제 속도가 빠른 5G 이동통신의 특성상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좀 LTE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실제 정부가 집계한 어떤 무선 데이터 트래픽 정보를 좀 보면요. 네. 지난 4월 기준 5G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8GB입니다. LTE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죠. 1GB. 그런데 이제 5G 첫 상용화를 시작한 2019년 4월 기준으로 보면 5G 데이터의 어떤 이용량은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5G 가입자가 어떻게 보면 뭐 1GB, 뭐 10GB, 100GB 이렇게 사람마다 사용량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른바 헤비 유저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런 5G 특성에 맞춰서 100GB 이상을 주는 어떤 요금제를 주력 상품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통신사들의 상황을 좀 좋게 봐줘서 이렇다는 거고요. 네. 100GB 이상 요금제를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이 통사 입장에서는
80GB, 50GB, 30GB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요금제를 설계하면 수익성이 높은 고가 요금제 소비자들이 몰려야 이 통사한테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산되기 때문에 좀 수익성의 악화를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이제 5G 상용화를 정부가 좀 조기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한 감이 있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 늦었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어떤 핑계도 이 통사들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게 좀 진짜 진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5G가 지금 속도도 아직 진짜 5G가 아니라면서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가격은 더 고가로 부담을 준다. 이건 좀 굉장히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5G 가입자들이 평균이 지금 25기가 수준이다. 이러면은 사실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도 높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별로 이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정부의 이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나오면은 통신사들이 극렬하게 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색 맞추기용으로 요금을 이제 출시하곤 하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2만 원대에 1GB를 주는 LTE 보편 요금제가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약정 가입을 할 때 선택 약정 할인율이라고 해서 그것을 20%에서 25%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보여드린 저 통신 요금도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약정 할인율이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인상이 됐을 때 통신사들의 실제로 수익이 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 통사의 수익 지표를 볼 때 많이 쓰는 게 ARPU라고 해서 가입자당 평균 얼마의 매출을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봅니다. 당시 이 통사들의 ARPU가 분기 연속으로 저렇게 2017년 이제 3분기부터 선택 약정 할인율이 인상이 됐었거든요. 예. 계속 하락세를 기록한 게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G 중간 요금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조차 좀 수익 악화를 크게 우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G 가입자들의 데이터 사용 패턴상 20에서 30GB 영역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 통사들이 이제 8만 원 이상 요금제, 그러니까 고가 요금제에 한해서는 데이터만 무제한으로 주거나 뭐 몇백 기가바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뭐 OTT 자사 OTT 상품의 구독을 무료로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음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여러 부가 상품을 많이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요금제를 이탈해서 중간 요금제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예. 또 오히려 이 통사들이 어떤 중간 요금제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이제 5G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에서 한 40%를 이제 넘긴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남아 있는 LTE 가입자들을 5G 가입자로 유치하려는 그런 어떤 프로모션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부는 그냥 이대로 중간 요금제 강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정부도 어떤 이런 비판 지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일에 이제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이제 회동하는 만남이 예고돼 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현안을 주고받을 예정이지만 가장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중간 요금제를 주 사안으로 강력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정부는 이 통사에 어떤 6만 원 안팎의 요금제에 30GB 이상의 5G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이 통사에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통사가 이를 받아들일지까지 관심 사안인 거죠. 이제 5G 상용화를 사실 상용화한 지 이제 벌써 3년째가 됐는데 진정 소비자의 어떤 선택폭을 넓히는 그리고 지금 5G 가입자 자체가 좀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이를 활성화하려면은 정부와 기업이 어떤 생색내기용으로 요금제를 좀 구색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0GB, 뭐 60GB, 90GB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금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는 이제 5G 통신도 어느 정도 상용화의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시기가 왔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경기 하락이라는 것이 신호가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가상자산 시장이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가 보여준 그러한 현상들은 상당한 불신을 형성했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현재 이제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입이 99%가 수수료 수입이고 수수료 수입은 전적으로 이 가격에 이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가 떨어질 거고 절대적으로 이제 수입이 떨어지겠죠. 지금 외국에 있는 거래소도 지금 감원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미리 대비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 더 많이 채용을 하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상자산 잔치는 끝났다. 이 벼락거지에 대한 공포가 코인 시장을 키웠다면 이제는 코인 시장 그 자체가 공포가 됐다. 주요 외신들이 요즘 이런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고점 대비 많게는 80%까지도 떨어지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도 방심할 상황 아니라고 합니다.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이제 코인 가격 급락하는 걸 보니까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하락이 반짝 하락이 아니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가상자산의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상자산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거래 자금 등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좀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드는 상황이 사실상 좀 도래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가격은 지난 주말 사이에도 19,000달러까지 하회하면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작년 11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거의 70%, 80%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네. 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이 가상자산 신뢰 타격과 이에 따른 또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이 내리막길이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증시가 지금 고점 대비 막 25%, 한 30% 정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코인 시장이 70-80%씩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코인 시장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거래소들이 받는 타격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벌써 좀 선제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JP 모건이 이 미국 최대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에다가 목표 주가를 171달러에서 68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이들 좀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수수료 매출이 거의 전부인데 경쟁자는 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결국은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인력의 한 18% 정도를 지금 감원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그 수가 한 1,100명에 달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또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한 10%를 이제 감원을 하기로 했고, 또 이제 가상자산 대출 업체인 블록파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20% 감원과 성과급 삭감을 계획 중이고, 또 셀시우스는 자금 인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거래소들은 괜찮은 겁니까?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요? 일단 5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의 직원을 보유한 해외 거래소와는 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일단은 IT 플랫폼, 게임사 이런 쪽에서 개발자들의 수요가 좀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일단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5대 거래소 모두 좀 현재 좀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빗썸은 한 50명, 또 코인원 같은 경우는 30명 수준으로 일단 채용을 좀 계획 중입니다. 그래도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서 크립토 윈터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장기간 이렇게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반짝 하락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단 스스로 매출을 하면 사실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 거래소를 제외한 일단 원화마켓을 하지 않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악화가 먼저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해외 거래소 대비 효율적으로 지원수를 좀 유지할 수 있었지만 향후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와 관련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난 7월에 미국 상원 의원이 가상자산 담당 부처와 증권사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담은
금은 혁신 방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예. 이 지능보다는 규제라는 국제적인 방향성이 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업황도 지금 안 좋은데 당국 규제까지 심해진다고 한다면 거래소들도 사실 잘 되는 곳, 그렇지 않은 곳 이렇게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몇몇 거래소에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자금이 좀 충분해서 침체기를 견딜 수 있는 거래소들이 당연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가 가장 좀 두각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하지만 좀 이들도 아직은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내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가 좀 심해지면 탈중앙화를 노린 자금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사가 이 조세 피처인 케이맨 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국의 규제가 많이 미치기 좀 어려운데요. 이런 이유들을 볼 때 규제가 좀 명확해지고 심해질수록 거래소의 좀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네, 제목은 비트코인의 추락, 그리고 코인 거래소의 비상으로 했고요. 해시태그는 크립토 윈터, 겨울 한철이 아니다, 빙하기다라고 했습니다. 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 완화 추세가 내심 마음이 편치 않을 업계라고 한다면 단연 백신 만드는 업체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새롭게 백신 맞을 일이 다시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독감이 다시 유행할 조짐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을 모두 고민해야 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위기가 기회가 될 만한 바이오 기업은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먼저 박승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지난 2년간 잠잠했던 독감. 하지만 겨울로 접어든 남반구 국가인 호주의 경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독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들어 호주의 보건당국에 신고된 독감 환자 신고 건수는 3만 8천여 건. 이 가운데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보고된 건수는 2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전 2주 동안 보고 건수의 3배 이상이며 최근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호주 정부는 올해 겨울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반구에서 유행하는 독감은 그해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에서도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최근엔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마스크를 벗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좀 많이 안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좀 코로나가 유행을 할 거고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독감도 이제 같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더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독감 예방 접종도 같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독감까지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만큼 손 씻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면역력 강화와 함께 예방접종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는 독감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을 한 지 벌써 이제 2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독감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손 씻기 같은 이런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쓴 결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감 치료제 시장은 사실상 이제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독감 백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1,000억 원대 2,100억 원대, 1,600억 원대 이렇게 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독감 백신이 국가
그 필수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정부 조달 시장인데 예. 이 사업이 뭐냐면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이 제약사들로부터 독감 백신을 사들인 다음에 이거를 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나 고령층에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은 매년 이제 독감철이 돌아오기 전인 여름에 미리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마다 고정적으로 맞춰주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 독감 백신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올해도 뭐 여름이면은 백신 입찰 결과가 나왔나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 독감 백신에 대한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 네.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GC 녹십자와 그리고 보령 바이오파마 그리고 한국 백신 사노피 파스텔 이렇게 4곳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각 회사별 이 개별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지금 표에 정리해 있는데요. GC 녹십자가 이제 한 500만 명 정도로 이제 가장 많고 예. 사노피가 220만 명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물량은 한 1,066만 명분입니다. 사실 이 독감 백신 시장이라는 게 2020년까지만 해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시장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을 생산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이 시장에서 빠졌는데 사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물량을 분배만 하면은 독감 백신도 뭐 만들 수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코로나 백신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시장을 이탈하면서 생긴 이 빈 자리는 그 녹십자가 이 시장 점유율을 좀 흡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무료로 백신을 제공해 주는 게 1,000만 명분이고 이게 네. 나머지 뭐 수량들은 본인들이 이제 사비로 직접 또 맞지 않으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결과가 나온 정부 조달 시장이 사실은 그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인구 4천만 명이 또 이제 민간 병원에서 자기 돈을 내고 맞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제약사의 영업력에 따라서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그 4천만 명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맞는 사람의 숫자는 한 1,500만 명 가량인데 접종 금액은 아마 이제 병원에 가서 맞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만 원 안팎이고 이게 이제 제약사가 병원에 납품하는 납품가는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이 객단가라고 하죠. 이게 정부가 그 발주하는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 수준이고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하는 그 손님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수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제 승부가 결정나지 않은 민간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그 규모는 더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민간 시장을 앞으로 좀 차지하기 위해서 업체들 간의 경쟁이 또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뭐 일단 공통적인 기조는 올해 그 트윈데믹이 우려가 좀 큰 만큼 그 독감 무료 접종 그 연령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시장의 전체적인 크기를 좀 키워보자 이런 얘기고요. 예. 그 이제 각 사별 그 계획을 좀 살펴보면 시장 1위인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 올해는 아직 그 하반기에 북반구 물량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얼마나 팔릴지는 좀 가늠조차 안 된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보령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 조직까지 바꿨는데요. 특히 이제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그 병원을 통해서 성인의 독감 백신 시장까지 좀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백신 기업이죠. 이제 시큐러스가 국내 독감 백신 시장에 새로 뛰어들었는데 사노피라는 다른 회사도 이번에 정부 조달 시장을 포함해서 독감 백신의 공급 물량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얼마나 더 팔릴지 뭐 가늠이 안 된다. 업계에서 지금 올해 독감 유행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표현인 것 같은데 네. 녹십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많이 판매를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해외 물량도 있고 이게 이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 사실 그 국내로만 봤을 때 그 독감 백신의 원액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녹십자하고 현재로서는 녹십자랑 일양약품 이렇게 두 곳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이 수입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이 두 곳에서 원액을 그러니까 반제품 형태로 들여와서 이거를 백신으로 완성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건데 네. 아까 이제 일양약품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올해는 그 정부 입찰 사업에 그 금액을 1원을 더 써가지고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양약품처럼 원액도 만들면서 또 다른 회사에 납품도 하면서 또 완제품도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의 독주 체제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트윈데믹 현상이 좀 현실화됐을 때 국내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 녹십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녹십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트윈데믹이라는 게 남반구에서는 벌써 일어날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현실화될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는 상황이고, 근데 벌써 이제 녹십자의 그 매출을 보면은 2분기에 650억 원 규모의 그 남반구향 독감 백신 매출 그 수주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분기에 실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 60% 영업이익이 늘어난 한 92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증권가에서도 이런 녹십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국 출사들은 한국에서 입찰 받을 때 가격 도저히 못 맞춰주겠다고 잘 안 하거든요. 녹십자 이런 데들이 제일 생산량이 많아서 덜 마진 남겨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에는 좀 연세 있으시고 뭐 이런 사람들 위주였는데 아마 그 뭐 연령도 확대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긴 해가지고. 네, 이 트윈데믹 우려 좀 커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 기자, 오늘 내용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의 제목은 독감 백신 시장 무한 경쟁 돌입입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는 올겨울 트윈데믹 독감 백신 수혜 기업 어디로 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엔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음악에 취해서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던 만큼 리오프닝 시즌에 맞이해서 이번만큼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함께 순간에 취해 있는 그런 순간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공정 합병 비율 논란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동원그룹이 한발 양보를 택하면서 합병 절차 가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지난주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승인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합병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거래소는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위한 우회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습니다. 네. 이 한국거래소는 심사 결과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우회 상장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고, 이에 따라 동원그룹은 이후에 합병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회 상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우회 상장은 비상장 기업이 정상적인 상장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이 상장 기업과 합병을 통해 곧바로 자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동원그룹은 우회 상장이 일반 상장 절차에 비해서 시장에서 감시가 좀 느슨하다는 점을 틈타 합병가액을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산정했고, 여기에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 당초에 1대 3.83 수준이던 합병 비율은 1대 2.07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동원엔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동원산업 2.7주를 가져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집은 48.43%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대 주주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은 지분율이 43.15%로 낮아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달입니다. 동원그룹 이사회에서 이 합병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 기업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들어준 첫 사례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놓고 봐도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오너 일가가 자신의 지분을 스스로 희생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예. 동원산업이 합병 비율을 조정하면서 연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 가치가 아니라 별도 재무제표상 순자산 가치를 반영한 점을 두고 일부 주주들은 여전히 주주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연결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면 지금보다 주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동원그룹이 조금 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요. 네. 여기서 재무 건전성과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이번 합병으로 그럼 동원그룹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합병 전에 동원산업의 현재 최대 주주는 동원엔터프라이즈입니다. 동원산업 지분 62.72%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동원그룹의 최대 주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대 주주는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 지분 68.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동원그룹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을 비롯해 동원 F&B, 동원시스템즈 등 5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또 동원산업이 중간 지배회사 역할을 하면서 이 스타키스트나 동원 로엑스 같은 21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 좀 복잡한데 네. 지주회사 위에 또 지주회사가 있는 옥상호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합병해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동원그룹의 합병 기일은 10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산업에 흡수돼서 해산이 되고요. 동원산업이 지주회사인 동원그룹이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동원그룹은 투자 부문을 합병법인으로 몰아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꾀하는 동시에 각 사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통합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동원 산업을 중심으로 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점쳐집니까? 일단은 동원그룹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네. 이 M&A나 투자 연역을 좀 살펴보면 동원그룹이 어떤 분야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감이 좀 오실 텐데요. 이 동원그룹 하면 앵커님께서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동원 참치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동원그룹 하면 이 수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예.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축산물 가공 전문 기업 세중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예. 이 동원그룹은 동원 F&B 계열사인 동원홈푸드 산하에 이 세중과 2015년에 인수했던 이 금천이라는 회사를 통합해서 축육 부문을 신설하고 축산물 사업까지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또 수산물업 부문도 그동안 참치잡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잡는 어업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기르는 어업, 그러니까 양식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원산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육상 연어 양식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2만 톤 규모의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사회적 가치 분야의 비중을 줄이고 부채 같은 재무 분야의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따지면서 공공기관들의 재무 구조가 나빠졌다는 판단인데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임직원 성과급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 상황을 평가할 때 재무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높인 탓에 직원과 부채가 급격히 들어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빚이 많은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건데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은 전기료 동결과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올 1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 적자를 냈고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실패로 인해 부채 비율이 폭등해 2020년에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한전과 석유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최악의 실적이 반영돼 당장 경영진은 성과급 모두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재무적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 필요성을 감안해서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자회사의 직원들의 성과급은 인정하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 자율 반납 공고를 공훈위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경영 효율화와 같은 충분한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둔 이번 평가에선 130개 공공기관 중 18곳이나 미흡 이상의 낙제점을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최하 등급에 머문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임을 건의했고 LH 사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후속 조치와 함께 부채 지표와 조직 인사 운영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경영평가의 전면 제도 개편을 예고한 정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재무 위험이 높은 곳을 관리하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우리에겐 동학개미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가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산운용사로서는 삼성자산운용에 이어 두 번째 표적이 된 셈인데 여기에 얼마 전 이 검사 출신 금감원장까지 부임하면서 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받고 있는 불법 투자 의혹은 아내 명의로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연계금융 P2P 업체가 발단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은 2018년부터 사모펀드를 통해 이 업체 상품에 투자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존 리 대표가 차명 투자와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존 리 대표는 금감원에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해당 펀드에 부실이 없어 사익 추구 의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존 리 대표와 메리츠 운용에 대한 전격적인 검사 이후 이어질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맡아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불공정 거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당국의 지시에 메리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는 수익원 위축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해 노출 금액을 줄이는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키움증권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터져나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환매 중단 펀드의 로비 의혹이 금감원장 취임 후 다시 도마에 오른 점도 부담입니다. 올해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한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다시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사모펀드를 운영 중인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의혹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진행하려는 감독당국의 기조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삼성자산운용을 대상으로 4년 만에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중소운용사들의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호가 되지 말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날이선 감독당국의 행보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첫째로 은행의 건전성, 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한 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구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 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 등이 적립될 수 있도록 대신증권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존 대신금융그룹이라는 이름을 대신파이낸셜그룹으로 바꿨습니다. 대형화보다는 차별화의 무게를 두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겼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삼락증권으로 출발한 대신증권이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1990년대 5대 증권사로 불리던 회사 중 유일하게 IMF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60년을 위한 출발점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성공을 기반으로 몇십 배 더 큰 성장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런 성장을 통해 고객과 직원, 사회에 연속적으로 신뢰받는 회사가 되는 것이 대신의 더 밸류입니다. IB와 IT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대신증권은 저축은행 인수와 나인원 한남 개발 사업, 자산신탁 설립 등 사업 다각화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대내의 경제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도 변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여신업, NPL 비즈니스, 부동산 대체 투자, 신탁업 등의 신기로 진출하면서 증권과 금융, 부동산을 아우르는 밸류 체인을 갖춘 이유입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그룹명을 기존 대신금융그룹에서 대신 파이낸셜 그룹으로 바꾸며 글로벌 투자와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포부를 사명에 담았습니다. 신사업 확장을 통해 10년 뒤 자기 자본을 지금의 4배인 1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양한 계열사들의 시너지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투자회사로 성장해서 10년 후 그룹 자기자본 10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리스크 관리와 수익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와 금리의 상승폭과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본시장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대신 파이낸셜 그룹은 올 하반기 전 세계 핵심 지역의 부동산만을 줄인 대신 글로벌 코어리츠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